EBS 무릎학교 국어 황정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담당하는 황정현입니다. 요즘 조기 유학이나 이민 문제로 해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는 이민을 가거나 혹은 자녀를 유학 보낼 때 영어 공부에 있어 가지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 네 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말하기, 듣기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거기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말하기, 듣기가 말이 통해야지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나 이제 이민을 가는 분들이 많은 시간과 이제 돈을 투자하면서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이민을 가는 것과 유학하는 것, 즉 목적에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한번 영어 교육 전공하는 교수님 찾아와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공부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교수님 말씀은 말하기, 듣기 이런 음성 언어보다는 읽기, 쓰기를 미국의 아이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고 가라, 공부를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배워가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발음이라든지 그 사람들 발음을 갖다 정확하게 여기서 다 배워서 다 갈 수는 없고 어차피 거기 또 그곳에 가면 생활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공부가 목적이란다면 말하기 듣기보다도 텍스트를 갖다가 속도가 읽고 쓰는 속도가 미국 아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유학에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은 가서 장사를 하거나 생활하기 위해서 이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말하기 듣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반드시 읽고 쓰는 능력이 말하기 듣기보다 더 우선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영어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 무슨 얘기냐면요. 말하기 듣기는 할 줄 아는데 읽기 쓰기를 못하는 즉 까막눈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말하고 듣기를 잘하는데 읽고 쓸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읽고 쓰는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교육이 수준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뭐예요?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은 정말 읽고 쓰기를 정말 잘하느냐 이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이 잘 돼 있을 거라 보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읽고 쓰는 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아이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마음을 먹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력이 떨어져 한 장을 못 넘겨요. 어떻게 하면 두꺼운 소설책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나요? 말로 잘할 수 있는 것도 글로 쓰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빨리 읽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책을 읽다 보면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셨죠? 네. 의외로 아이들이 읽고 쓰는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문식력이라고 그래요. 문식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문자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또 문자 언어를 다룰 줄 아는,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교육 능력이 대개 문식력에서 결정이 돼요. 저희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또 많은 사람 접해보면은 그 사람의 쓴 글을 갖다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의 학력이다 하는 걸 되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인적 자원이 많아서 이제 뭐 고등학교 이상 돼야 군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군대 갈 때는 인적 자원이 적어가지고 국졸부터 다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 군대 가면 대학을 재학하고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한 중대 안에 대제나 대졸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국졸, 중졸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늘 부닥치냐면 고참들이 연애편지 쓰라고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해요. 자기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먹물을 먹었다가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대학을 다니고 왔거나 뭐 대학 정도 졸업한 사람들에게 자꾸 부탁을 해서 연애편지를 갖다가 써주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덕분에 또 군대생활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갖다가 가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식력이 교육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걸 어머니께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문식력과 관련된 그런 문자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식 도구 교과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발명공법 가운데 최고의 것이 바로 문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바꾸기해서 문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들이 기록이 안 됐겠죠. 기록이 안 되면은 후손에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어떤 문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자를 매개로 해서 뭐예요? 전달돼 온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식적인 축적물들이죠. 그걸 다시 우리는 또 뭐예요?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러죠. 그리고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말이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데 즉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인간의 그 지식이나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남기고 전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개 문자 언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지식 도구의 교과라 하냐면은 문자 언어와 관련된 읽기, 쓰기 능력이 없게 되면요. 다른 교과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문화의 핵심이 이런 문자 언어로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읽어야 풀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야 풀 거고. 사회나 윤리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 언어에 관련된 이 능력, 문식력이 없게 되면은 다른 교과의 학습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자 언어는 사고 교과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고 교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이들이 읽고 쓸 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아이는 난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읽고 쓴다는 것은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사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바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의 그 독서 능력이 사실은 사고 능력과 굉장한 사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문자 언어를 통해서 사고의 그 개발을, 사고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또 사고력의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수능 같은 데서 언어 영역에 보면요. 단순 읽고 쓰는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 처리를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사실적 사고, 두 번째가 추리, 상상적 사고, 세 번째가 비판적 사고, 넷째가 이제 논리적 사고, 이렇게 되게 크게 네 분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처리하는 과정이 말하기 듣기보다는 읽고 쓰는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잘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사실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판단에 근거한 자기의 생각들, 그 다음 추리 상상적이라는 것은 예측하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비판적 사고는 어떤 자료에 대한 근거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걸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사고하는 과정에 정보 처리 과정이 얼마나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어쩐가 하는 걸 다 살피는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고등정신 기능이라 그래요. 이 고등정신이라 그래요. 단순히 밥 먹고 생활하고 책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런 사고력과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등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어교육은 이러한 문자 언어의 사고력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개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자 언어의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문자 언어는 문화 교과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뭘 보고 한국 사람이라 하느냐,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류학자들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겠죠. 혈통이 그렇다는 거죠. 유전학적. 그런데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국어가 어느 언어에 따라서 민족을 갖다가 나누기도 해요. 그걸 흔히 언중이란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연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만난 외국인 학생 하나 예를 들게. 이름이 서대석인가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한국의 미국인인데 대구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어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 갖다가 한국에서 다 보내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아이들하고 도저히 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적인 정체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연대 쪽으로 해서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을 밝혀왔는데 뭘 전공하려면 한국 고전문학을 전공하겠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대구 경상북도의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였었는데, 시간 강의를 할 때였는데, 전화가 가끔 와요. 추석날쯤에서. 보름달 보니까 고향 생각난다고. 그래서 너는 미국 놈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생스 기빙데이나 추석 감사절 때 해. 우리나라 보름달 보면 고향 되냐.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물론 영어도 쓰고 한국어로 쓰지만은, 그 사람이 1차 모국어는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한국인의 정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서들의 집합체가 바로 뭐냐면 문화를 이루잖아요. 즉, 자기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라의 언어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알퐁소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잘 아시죠? 네.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프랑스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 접경지역의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독일군이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불어를 못 배우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때 불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나라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죄수가 감옥에서 있더라도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 그게 바로 그 민족의 어떤 정신, 문화와 언어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하나의 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 우리말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정책이죠. 상당히 고도의 술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언어라고 하고 특히 문자 언어는 그 문화 교과의 핵심으로서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자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읽고 쓰는 것이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읽고 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만화책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전략에 의해서 그 능력이 빨리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느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쓴 작가 생각의 결과물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글로서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어떤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작가와 독자 사이에 뭐예요? 대화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즉 뭐냐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내용에다가 자기 생각을 보태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야구에 보면 이제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잖아요. 투수와 포수 사이는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자 투수가 작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작자라고 생각을 하고 포수가 뭐예요? 받는 뭐예요? 독자로 생각하겠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게 공은 이제 글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글을 읽을 때 좋은 포수는 어떤 포수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볼만 가만히 받고 있으면은 좋은 포수가 못 되겠죠. 다른 데 빠지는 것도 못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좋은 포수라고 하는 것은 자 투수가 볼을 던지는 폼을 보고 예측하면서 어떤 볼이 들어간 건지 예측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빠지든 우로 빠지든 예측한 대로 뭐예요? 잘 잡아서 내고.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는 볼을 갖다가 아주 잘 잡아내는 포수. 그것이 훌륭한 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독서를 할 때도 말이죠. 읽기에 적극적인 읽기와 소극적 읽기를 하는 게 있어요. 소극적 읽기는 그냥 작작 쓰는 그 글만 가만히 읽고 지나가는 거고 적극적인 독서는 왜 작자는 이 말 여기서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생각하면서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방금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독자는 작자에게 뭐예요? 글을 통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작자에게 말을 걸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강도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럼 작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까? 물론 이제 글을 읽으시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작자에게 전화를 갖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작가의 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보태가면서 옆에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두라는 거예요. 메모하면서 읽자. 메모하면서 읽자. 자, 이럴 수도 있겠죠. 작자의 생각에 내가 동의할 수도 있죠. 이건 정말 옳은 얘기다. 좀 읽어 나가다가, 이거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 얘기는 좀 이상한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은, 자, 책을 보면은 그 겉에 여백이 있잖아요. 한 권 읽게 되면은 여러 메모 흔적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가 독서한 흔적이고 그 책에 대한 자기의 관심이고 질문들이죠. 그걸 한번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책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작자에게 말을 걸으면서 읽자. 이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쓰기와 관련해서는요. 독자에게 거꾸로 말을 걸어보자 이 얘기예요. 독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자, 내가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떤 읽는 사람을 전제로 하겠죠.
요즘 이제 논술이니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대학 본고서와 관련해서 그런 예측을 해서 공부를 초등학교부터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논술에 뭐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써놓은 글을 갖다 가만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제는 되게 주어지죠, 논술에서. 어떤 지문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화제를 주어서 제 생각을 갖다가 묻게 되는데 그러면은 읽을 사람에 대한 초점이 정확하게 맞을 때 글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형식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만 그냥 아구잡이로 써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어떤 구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읽는 사람 수준이 있겠죠. 그 수준에 맞춰서 뭐예요?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글을 다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이 읽는 교양서적을 읽혀보면 무슨 말 하나도 모르죠? 그거는 지적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예요? 표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구성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편지 쓸 때는 분명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집에다가 뭐 돈 붙여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는데 그러는 초점이 있을 때는 상당히 글을 쓰기가 좀 구체적으로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냥 쓰라니까 대상이 없이 자기 생각만 나열해 있을 경우에는 그 글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제에 비껴가거나 논리적이 못 되거나 구성이 엉성해지거나 하는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자에게 말을 걸듯이 글을 쓸 때는 뭐예요? 독자에게 말을 걸듯이 쓰라.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글쓰기의 어려움을 갖다 흔히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왜 독자한테 말하듯이 하면 쓰기 쉬울 때 내면 못 쓰냐. 그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우선 털어놓고 보자는 이 욕구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읽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어떻게 수준을 조정할까 하는 문제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평상시에 이런 작자와 독자의 관계를 생각하고 읽을 때는 작자의 말을 걸고 쓸 때는 독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쓸 때 이럴 때 이제 쓰기라는 것이 잘 이루어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강의가 될 겁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일이 읽기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읽기와 쓰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다 아까 좀 VCR을 봤지만요. 제가 실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부닥치는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서를 할 때 우선 자기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책의 선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엄마들 욕심은 되게 사실은 독서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생이 있는 소설 읽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는 흔히 그걸 뭐냐면 그것도 빈익빈 부익부다 그렇게 많이 해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뭐예요? 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싫어하죠. 이것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독서와 그 다음에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쓰기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반드시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요. 독후감에 대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쓰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반드시 독후감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아이들의 독서 능력과 관련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독서 능력이 실제로는 남보다 좀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학교 1학년 읽어야 될 책 이래서 무조건 그 책을 다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의 선정을 통해서 아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선정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왜
얘가 이 정도 수준의 이 책밖에 못 되느냐?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 일단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엄마들이 욕심으로 해서 좋은 책, 고전, 명저만 자꾸 강조하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읽으라고 강요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들의 독서에 즐거움을 주는, 문자 매체에 대한 친숙감을 주는 그런 거로서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 가보는 게 참 중요해요. 뭐 방학 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큰 대형 서점에 시원하게 돼서 아이들 마치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의 흥미 위주로 읽는 책들보다는 엄마하고 같이 가서 필요한 책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찾아주고 또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와 관련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그 책의 선정을 아이 수준에 맞게끔 아이가 원하는 책을 찾게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그 문자 매체가 어렵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는 책 읽기가 잘 이루어지면은 실제로는 어렵지 않고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그다음에 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쓰는 거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매체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데 가장 추상적인 매체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쓰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자 매체가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조작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해서 1차적인 것은 문자 매체 친숙감을 갖게 한다.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독서할 때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갖다 읽도록 지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무조건 독후감을 강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니까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게 되고 또 문화를 전달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문명국가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의외로 보면은 그 한국인이면서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들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은 문자 매체의 추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추상성을 좀 더 친숙하게 바꿔주는 이러한 그 부모들의 관심들이 아이들 하여금 앞으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개론적인 수준의 강의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다루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